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여러분 당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당뇨에 대해서 제가 PPT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냥 뭐 많은 장수가 나오지도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강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말 많은 환자들하고 의사가 우리 몸에 어떻게든 우리 몸 내부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아니면 우리 몸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질병이 나타난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거의 대부분 논리에는 일단은 어긋나는 것이고 과학적으로도 사실은 옳지는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결과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당뇨병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도 않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항상 어떠한 병이든지 병명을 가지고 어떠한 질병을 치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교한 메커니즘을 이게 고안하고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대한 지략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다라는 것은 불충분한 영양 공급, 또 정서적인 고통, 또 해로운 생활 방식을 통해서 야기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해악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질병은 그 사람이 의도치 않는 자살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들은 절대 우리 몸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우리 몸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해서 우리 몸을 죽이려고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기본 원리에도 안 맞는 거고 우리 몸의 내부에서 어떠한 그 세포들이 반응하는 부분에서도 전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자살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루푸스, 암, 루마티스 관절염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을 공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몸은 언제나 우리 편이고 절대로 우리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당뇨병이 발병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뒤집는 메커니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회복하거나 또 항상성을 회복하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신체는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1형 당뇨 있잖아요. 췌장세포는 일을 하는데 지쳐서 인슐린을 생산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일단은 1형 당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형 당뇨병의 경우는 우리 인체는 100조 개의 세포가 있죠. 이 100조 개의 세포는 인슐린을 싫어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인슐린은 내가 싫다. 그래서 거부 반응을 해서 인슐린이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0조 개의 세포는 인슐린을 싫어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통제 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먹고 또 사는 방식을 통해서 세포를 직간접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멈춘다라고 하면 세포들은 다시 쉽게 재설계가 되고 다시 살아나거나 또 새로운 세포로 대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세포의 오작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은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화된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적절한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적절한 영양분을 잘 공급해 주는 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 자,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특히 이제 포도당을 신체 세포에서 섭취를 할 때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을 우리가 인슐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인슐린은 당뇨하고도 연관성이 있지만 우리 몸의 전반적인 부분하고도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러한 영양분이 세포에 전달하는 인슐린이 없다면 특히 당분은 혈액 안에 갇히게 돼서 위험할 정도로 높은 수준까지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의 경우는 혈류가 과도한 당분과 혈류 안에 과다한 당분, 지방, 단백질 분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혈액에 주입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신체가 이러한 안치한 입장에 처하게 됐는지 이렇게 찾아보고 바로 잡지도 않은 채로 인슐린 주사를 놓고 혈당을 낮추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 알다시피 그러한 것들이 지속이 되다 보면 우리 몸의 상황은 더욱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임시 방편 해결법은 진정한 치유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동시에 다른 질병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치가 상승하면 뇌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뇌염증이 생겨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노스웨스턴 대학교라고 이제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연구에 의하면 알츠하이머병이 실제로 제3의 당뇨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츠하이머는 제3의 당뇨병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많은 증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뇌 속의 인슐린과 그 인슐린 수용체는 학습과 기억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학습 능력과 기억력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뇌에서도 스스로 인슐린을 만들어요. 인슐린은 췌장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뇌에서도 인슐린을 만듭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사람들이 인슐린하고 인슐린 수용체가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보면 그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유도 단백질, ADDA라고 하는데 이 유도 단백질이라는 독성 단백질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뇌 신경세포에서 인슐린 수용체를 제거하고 또 이 신경세포가 인슐린 내성을 갖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뉴런들은 충분한 포도당을 섭취할 수가 없고 따라서 기억 기능을 퇴화시키고 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당뇨병 환자들이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65% 정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심장병, 뇌졸중, 암, 또 실명되는 거 이러한 위험이 실제로 당뇨병 때문인가 아니면 그에 대한 치료, 당뇨병을 치료하는 것 때문에 걸리는가 이게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뇨병은 인과관계가 아닌 증상 차원에서 치료되기 때문에 위험한 병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당뇨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장병이나 뇌졸중, 암, 실명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당뇨병으로 인해서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뇨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계속 맞게 되면 심각한 해를 입거나 또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혈압 검사에서 아주 높은 양성 수치가 나와서 인슐린 주사를 맞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당뇨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당뇨병 환자는 영원한 당뇨병 환자라는 말은 사실은 이 의료 개입의 슬픈 결과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토론토 병원에서 연구한 결과로 그 고추에 있는 활성 물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고추에서
활성 성분, 고수치에서 나오는 활성 성분 캡사이신이라고 하죠. 캡사이신을 당뇨병에 걸린 쥐한테 주사를 내서 췌장에서 이 통증 누련의 오작동 효과를 이게 상쇄시켰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추의 활성 성분이 캡사이신을 당뇨가 걸린 쥐한테 이게 주사를 했더니 그 하룻밤 사이에 당뇨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신경은 그 췌장의 적절한 기능이 중요한 특정한 어떠한 신경 펩타이드를 분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적절한 신경 기능을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캡사이신은 관절통이나 또 염증성 질환 치료에 이미 그 치료의 효과는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치료가 복잡하지도 않고 큰 비용이 들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캡사이신 성분을 투여를 했더니 그 당뇨병에 걸린 쥐의 문제, 오작동 되었던 췌장이었던 상태가 정상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당뇨병의 어떤 치료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엄청난 어려운 시스템으로 치료가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당뇨병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를 해서 인슐린 저항성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제2형 당뇨병 있잖아요. 자,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주어지는 일반적인 지침 중 하나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거나 끊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제되고 가공된 탄수화물은 당뇨병 환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일반인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식물성 식품의 정상적인 소화작용의 결과로 몸은 복합 탄수화물, 복합당이라고 하죠. 이 복합당이 글리코겐으로 전환을 해서 간하고 근육에 저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필요할 때마다 세포 에너지를 생성을 해서 글리코겐을 포도당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가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 과자, 케이크, 사탕, 아이스크림, 밀가루 음식, 빵, 청량음료 이런 것들은 이러한 그 과정을 우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이나 녹말은 몇 분 안에 혈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된 식품들,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은 우리가 일반적인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하고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혈류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당류를 섭취할수록 혈당은 아주 빠른 속도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당류하고 다당류를 잘 분별을 해서 우리는 섭취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뇨 케어 저널이라고 하는 이 저널의 보고서에 의하면 시리얼이 인슐린에 대한 저항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신체가 인슐린에 민감할수록 세포가 혈류에서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섭취하게 되는데, 제2형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한테나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수용성 섬유질 또 불용성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이 낮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 곡물, 콩류, 또 견과류 이러한 가공되지 않는 자연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불용성 또 가용성 섬유질 섭취를 자연스럽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단순한데 최고의 효과예요. 그래서 음식은 우리한테 어떠한 문제든지 여전히 최고의 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당뇨병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은 탄수화물의 섭취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사실상 설탕보다는 더 해롭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당뇨병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히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조금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비어있는 음식이 영양실조, 섭식장애,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갑자기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람들도 정제된 설탕이나 전분이 가득한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단 음식과 전분이 많은 음식에 대한 갈망은 이 세포 대사에 있어서 심각한 장애가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 게 너무너무 땡기고 또 전분이 많은 음식, 뭐 밀가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이 갈망은 세포 대사에 지금 상당한 심각한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내 몸의 신호라고 여러분들은 이걸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이거하고는 비교했을 때 설탕은 크게 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들이 스테이크 한 조각을 처리하는데, 스테이크 한 조각입니다. 한 조각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슐린의 양이 그 백설탕이 한 227g 정도 되거든요. 약 227g의 백설탕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슐린 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한 조각을 처리하는 것하고 인슐린의 양하고 백설탕 227g을 처리하는 인슐린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한 조각 먹는 때 필요로 하는 인슐린 양하고 백설탕 227g을 처리하는데 인슐린 양은 똑같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반적인 크기의 스테이크를 먹었을 때 췌장은 탄산음료 한 캔에 들어있는 설탕의 12배를 먹는 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하나 하고 이 백설탕 227g하고는 227g은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인슐린을 분비하도록 강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감자 또 달콤한 디저트를 먹고 탄산음료를 마시면 인슐린 저항성은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떠한 의사도 어떠한 누구도 이런 말은 해주지 않습니다. 스테이크가 혈당 수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육류가 특히 당뇨병 환자들한테는 또 안전한 식품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질병이 진행되면서 눈에 띄지 않게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은 췌장이 인슐린을 생산할 수는 있지만 세포가 이에 무감각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슐린은 포도당하고 다른 영양소가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에 대한 문을 여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거든요. 근데 개방된 문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이 문에 달린 자물쇠가 녹슬어 있다거나 이래서 녹슬어 있어서 이 호르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기가 어려울 때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인슐린에 너무너무 자주 또 너무 많은 양으로 접촉하게 되면 세포는 손상이 돼서 암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인슐린에 너무 많이 접촉할 수 있지 않는 상황으로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규칙적인 단백질 식사는 세포들이 인슐린에 점점 더 저항력을 갖게 만들고 처음에는 혈당 수치를 올리지 않다가 결국에는 제2형 당뇨병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류를 고단백질 음식에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반드시 제2형 당뇨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음식을 섭취하게끔 하느냐에 따라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얘가 어떻게 몸의 상태가 바뀔지 여러분들은 미리서 짐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얘는 밥상에 고기가 안 올라오면 밥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매일같이 고기를 해줘야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은 부모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제된 지방은 당뇨 발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아무리 건강한 신체일지라도 췌장세포는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동물성 단백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만큼 인슐린을 생산할 수가 없어요. 절대 어느 누구든지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합성의 자극은 인슐린의 전형적인 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단백질 합성에 대한 인슐린의 자극 효과를 상실하면 성장을 지연시키고 체중 감소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식사에서 파생된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합성되기 위해서 또 췌장은 인슐린을 분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인슐린도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하고 제2형 당뇨병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인슐린 저항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제2형 당뇨병의 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백질 섭취를, 식품을 섭취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제2형 당뇨병 또 만성질환의 원인이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정제된 지방과 기름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체는 혈당 조절 시스템의 심각한 변형은 거의 모든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애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데는 잘못 만들어진 지방하고 또 기름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과 기름이 입안에서는 맛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몸속에서는 독처럼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파괴적인 작용은 우리 몸이 정상적인 세포의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영양 결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과 오일 업계는 사실은 포화지방은 나쁜 지방이고 불포화 지방은 좋은 지방이다라고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또 믿고 싶어 할 정도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너무나 잘못된 정보예요. 매우 유익한 포화 지방도 많고 건강에 좋지 않는 불포화 지방도 많습니다. 그 지방의 가치를 판단할 때 유일한 기준은 뭐냐면 그것들이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인공적인지 이거예요.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포화 지방은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불포화 지방은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포화 지방은 나쁘고 불포화 지방은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딱 분리를 시켜서 그러한 기준을 설정을 해서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천연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유익한 지방을 반대하는 게 누구였냐면 처음에 그 신흥식품업계에서 이렇게 캠페인을 많이 했을 때 천연 오일과 코코넛 오일이 그 심장마비 원인이다. 포화 지방을 이렇게 비난하는 언론의 어떤 대대적인 호의 정보가 시작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코코넛 오일은 30년 정도 넘게 식료품점에서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없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건강식품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된 게 코코넛 오일이 이제 되는데, 코코넛 오일과 건강에 좋은 다른 기름들은 좋지 않는 콩기름, 또 면실류, 유채씨유를 포함한 아주 값싼 정크 오일로 다 대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코코넛 오일의 강력한 체중 조절 효과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 널리 퍼져 있는 비만들, 지금 현재 이 비만을 예방하는 데 코코넛 오일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코코넛 오일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만을 해결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식단에서 코코넛 오일을 제거한 이후에 미국의 비만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질병의 원인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당뇨병을 앓고 있고 몸의 자연적인 당 조절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일정 기간 동안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이 들어있는 인공적으로 생산된 지방 또 기름을 철저하게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해로운 기름 중 하나는, 이것보다 더 해로운 기름 중 하나는 유채 씨앗으로 만들어져 있는 유전자 변형 카놀라유. 카놀라유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TV에도 보면은 카놀라유 나오는데 이
그 유재석 씨보다 카놀라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놀라유. 참 저는 이게 정말 우리 국민의 한테 건강상에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카놀라유가 정말 좋지 않는 식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 그 일단 유채는 인간이 섭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채 자체가. 그래서 카놀라유가 큰 인기를 끈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콜레스테롤이 매우 적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기름의 문제 중 하나는 뭐냐면, 카놀라유는 절대 가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은 카놀라에서 발견되는 오메가3 필수 지방산을 변형시켜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게 되는 거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이 부자연스러운 트랜스 지방 형태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놀라유는 심장의 섬유성 병변을 발달시키고, 또 폐암, 시력 상실, 또 빈혈, 변비 이런 것들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놀라유에서 발견되는 긴 사슬 지방산은 뇌 신경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스핑고미엘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파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제되고 가공된 기름과 지방은 심각한 위장관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 기름은 폐기종, 뽑기 질환, 빈혈, 또 어떤 자극에 좀 감수성을 나타나게 되는 거고, 뇌암과 실명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놀라유를 정제할 때나 또 마가린은 생산에 사용되는 이 고온의 포화지방은 지방보다 또 더 많은 필수 지방산을 송산시키는 게 카놀라유예요.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불포화 이중결합의 많은 부분을 트랜스 지방산으로 이게 구성해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공적인 식품들 중에서 또 그 고품질 필수 지방산은 이게 건강에도 필요하지만 손상되거나 부패한 경우라면 절대로 유해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1형 당뇨병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이어지는 또 가장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공된 깜짝아. 정제된 기름은 내려. 섭취를 안 하셔야 된다라는 거. 내려. 자, 세포가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려면 이 포도당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 온형질막이라고 있어요. 온형질막이 시스형이라고 하는데, 이 시스형이 뭐냐면 하나 또는 이 두 개의 유전자 좌에 두 개의 어떤 상이한 유전자가 동일 DNA 가닥에 나란히 이렇게 배열된 상태를 우리가 시스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의 보완제를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형질의 막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데는 오메가3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메가3는 세포의 막을 이렇게 미끄럽게 만들고 유동적으로 만들어서 포도당 분자가 에너지 생성을 위해서 세포막을 통과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혈당 수치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좋은 지방의 기름과 오메가3 지방산은 혈당을 조절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처리된 지방하고 이 기름을 규칙적으로 섭취를 하면 세포막은 건강한 지방산을 이제 만들어주고, 또 짧은 사슬 포화지방산으로 대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고 끈적해지고 막 이러하게 되면 혈당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막이 두꺼워지게 만드는 것은 열 처리된 지방이에요. 그래서 열 처리가 되지 않는 지방을 여러분들은 꼭 섭취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연이 사실은 우리한테 제공하는 신선한 음식으로 구성된 자연식을 섭취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든지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또 자연보다 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자연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자연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보면 너무나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그 당뇨병 중에서 일형당뇨, 이 일형당뇨병이 과연 치료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일형당뇨병은 일단은 치료는 가능합니다. 치료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일형당뇨병은 보통 어린이나 30세 미만의 성인에게서 진단이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식이 요인에 의해서 더 크게 나타나는 문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형당뇨는 수년 동안 눈에 띄지 않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며칠에서 몇 주에 거쳐서 아주 증상이 아주 급격하게 빠르게 나타나는 게 일형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증상으로는 일형당뇨병, 얘들 같은 경우는 뭐 태어나자마자 일형당뇨병으로 이제 나오는 애들도 뭐 간혹 가다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되는데, 일형당뇨병의 초기 증상이 이제 밤에 소변을 너무너무 자주 보러 가는 거, 또 어린아이들이 밤에 이제 이불에 오줌 싸는 거, 또 극심한 갈증과 입이 마르는 것, 체중 감소하고, 또 때로는 이제 아주 지나친 배고픔이 있는 것, 이게 이제 증상이 일형 당뇨병으로 가고 있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런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녁에 오줌 싼다고 해서 다 당뇨병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일단 신장 기능이 떨어졌어도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또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면 양육증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어린 시절에 마시는 우유가 일형 당뇨병의 가장 위험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거가 돼 있어요. 미국 당뇨병 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 당뇨병에 걸린 형제가 있는 아이들이 하루에 우유를 0.5리터 마시면 이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우유를 덜 마시는 아이들에 비해서 5배 이상 높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일형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우유의 여러 단백질 중에 하나가 면역 체계가 이 손상, 그러니까 면역 체계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를 공격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췌장의 인슐린을 생성하는 세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제품의 호르몬은 또 인간의 호르몬하고 아주 밀접하게 유사하거든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많이 섭취를 하면 할수록 우리 몸에 그 호르몬하고 유사한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호르몬 유사작용을 일으키는 게 이제 뭐냐면,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키고 호르몬의 유사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우유가 대표적이고, 또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뿌리는 향수도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사실은 향수를 많이 뿌리고 다니는 것도 사실은 어린애들한테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에 너무너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관절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 크론병, 림프의 부종, 림프 폐색, 또 가래, 피로, 암, 이러한 다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를 많이 섭취하면 할수록 관절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크론병, 림프 부종, 림프의 폐색, 가래, 아주 강한 피로감, 암 등의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애들이 17살, 18살, 20대 초반에 있는 애들이 암 환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이 원인이 과연 어떤 것일 것인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모유를 수유한 아기들한테는 일형 당뇨병의 발병률이 아주 낮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비만이 될 가능성도 낮다. 그런데 우유와 또 우유를 원료로 하는 이유식에 초기에 노출된 애들은 일형 당뇨병에 아주 크게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유를 안 먹게 되면은 제일 먼저 분유를 먹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유의 어떠한 원료로 만드는 이유식이잖아요. 이것이 일형 당뇨병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의 치유를 위해서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게 해야 되는 거고,
당뇨병 증상으로 이어지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육류, 생선, 가금류, 계란, 치즈, 우유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을 피해야 됩니다. 회복 단계 동안에도 모든 가공식품에서 발견되는 정제된 기름 또 지방 섭취하는 것을 엄격하게 피하셔야 되는 거고, 건강에 좋은 지방하고 좋은 압착된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뭐 참기름, 달마지꽃 오일 이런 것들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에 조리된 음식을 해서 먹는다든가 또 냉동식품, 통조림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피하셔야 되는 거고, 과일이라든가 샐러드, 채소, 곡류, 견과류 이러한 자연에서 생산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스테비아라든가 자일리톨, 또 꿀 이런 것들을 지휘하고,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이런 것들을 지휘한 나머지 설탕, 파스타, 감자 이러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은 철저하게 피하시고, 또 설탕보다 더 나쁜 것이 인공 감미료거든요. 그래서 인공 감미료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 또 인공 감미료를 섭취하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다 따랐다 해도 회복은 역전될 수도 있는 것이 인공 감미료. 그래서 모든 가공된 음료, 또 과일 주스, 마트에서 판매가 되는 과일 주스, 오렌지 주스 이런 것들 절대로 피하셔야 돼요. 100% 오렌지 주스니까 괜찮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혈당이 정상적인 범위까지 안정될 때까지는 알코올도 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료수, 청량음료, 스포츠 음료 이거 광고에 그렇게 좋다라고 막 이야기하고 많이 마시고 있는데 철저하게 피하세요. 이것은 당뇨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피해야 되는 거고, 특히 애들 같은 경우는 절대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음료수는 웬만하면 못 먹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 음료 대신에 신선한 물을 마시게끔 하고, 이것은 삶과 죽음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들 주위에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당뇨병이 생겼을 때 이 훨씬 더 제한적이고 더 복잡한 생활 방식을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뇨는 질병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식생활과 생활 방식의 결과 때문에 이것을 우리 몸에서는 피하려고 하는, 또 생존을 위해서 아주 복잡한 메커니즘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죽고 있거든요. 당뇨병의 대유행은 우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만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뇨병은 공장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대유행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 섭취하기 안전하지 않는 음식을 거부함으로써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섭취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당뇨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이형 당뇨 마찬가지 정상적인 패턴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될 때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절대적으로 제거해야 될 음식은 철저하게 우리는 제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당뇨가 아니더라도 또 당뇨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곡류는 정말 최대한 많이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인슐린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연이거든요. 그래서 아연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잘 안 됐을 때 아연처럼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인슐린을 어떻게 세포로 데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인슐린을 세포로 끌고 데리고 들어가는 게 크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아연과 크롬의 성분을 많이 섭취를 하시게 되면, 하면서 이렇게 음식 조절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설탕이라든가 당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크롬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 크롬이 빠져나가게 되면 어떡해요? 인슐린을 세포로 끌고 데리고 갈 수 있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연과 크롬 또 칼슘은 우리 당뇨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물 많이 섭취를 하시고 정제된 탄수화물, 음료수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육류, 어, 간혹가다 이렇습니다. 생선은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생선도 드시면 안 돼요. 생선은 뭐 육류보다는 낫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생선도 육류예요. 생선도 육류입니다. 생선의 기름이 오메가3고 생선에서 기름을 뺀 나머지는 그냥 육류예요. 그러니까 그 생선도 삼가. 또 이제 그러면 계란은요? 계란도 삼가. 단백질은 열에 가하면 무조건 변형이에요. 변형이 돼버리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절대로 단백질로서 정상적인 이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단백질을 먹어서 내 몸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면 생으로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열에 쪄서. 가하지 않고 그냥 날계란으로 드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제 기름에, 그것도 기름에, 좋지 않는 기름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후라이를 해서 먹잖아요. 정말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 치명적이고, 당뇨뿐만 아니라 대사성 문제가 있는 분들, 뭐 혈압이라든가 암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절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뭐 좋은 제품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왜 치료가 안 되고 왜 좋아지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기본적으로 내가 음식 조절을 하지 않으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로젠탈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주 옛날에 산골에 가난한 집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매일 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웁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이 우는 아이에게 매일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서 어떻게 울음을 멈추게 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맨날 울고 하루에 몇 번씩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스님이 그 광경을 보고 이 매를 맞는 아이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이냐 보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지나가는 이 스님이 그 매를 맞는 아이에게 앞에 가서 넙죽 절을 했어요. 절을. 그러니까 절을 올리니까 부모님이 스님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이 어린이한테 절을 하냐고. 그러니까 스님이 나중에 스님이 이제 그 부모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는 나중에 정승이 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절을 올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부모님이 이 아이를 정말로 귀하게 잘 키워서 나중에 진짜 정승이 됐어요. 정승이 돼서 이제 부모가 그 스님을 찾아서 이제 가서 물어보게 된 거죠. 어떤 누구도 우리 애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고, 이 애가 뭐 잘 될 거라고 이야기 해준 적도 없는데, 스님이 어떻게 알고, 미래를 알고, 우리 애가 정승이 될 거라는 거 어떻게 아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스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물은 귀하게 보면 한없이 귀하고, 하찮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를 가지고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우리가 정말 많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자질의 쓴맛을 안겨주기도 하고 정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나중에는 좋은 결과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견월망지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 달을 보되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생각하지 마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적을 이루는 동안 생길 수 있는 자질구레한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이 손가락 달을 보면서 이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이루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자질구레한 일에 얽매이게 되면 절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쭉 목표를 세운 대로 가보시면서 간절히 노력하고 바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또 올해 2021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또 소망한 것 견월망지하지 마시고 잘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